왕좌는 언제나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을까요? 혹시 우리는 역사를 너무 한쪽 시선으로만 바라봐 온 것은 아닌지 시청자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왕관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때로는 왕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오직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흐름을 뒤흔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던 이들이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신화 속 올림포스의 여신 헤라의 질투만큼이나 격렬하고 때로는 훨씬 더 잔혹하며 때로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거대한 역사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 속에 선명하게 새겨 넣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왕의 옆을 지키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깊숙한 본질과 인간 욕망에 숨겨진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가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여성들의 진짜 얼굴, 그들의 숨겨진 힘과 치열했던 삶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이 여정은 단순한 과거 여행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거대한 실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깊은 통찰을 분명히 선사할 겁니다. 이 거대한 서사의 첫 장을 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아주 오래전 신들의 세계로 시선을 옮겨볼까 합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 속 올림포스 최고의 여신이자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이야기죠. 그녀는 흔히 질투의 화신으로만 기억되곤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전부였을까요? 신화 속 헤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성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세계에서 정통성을 수호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치열한 투쟁에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은유였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상상해 보시죠. 번개와 구름이 휘몰아치는 장엄한 올림포스 산 정상. 그곳에서 위엄을 뽐내던 여신 헤라의 모습을요. 그녀는 신들의 여왕으로서 권위와 품격을 갖춘 강력한 존재였죠. 하지만 남편이자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끊임없이 다른 여신들이나 인간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헤라를 배신했습니다. 헤라의 분노는 하늘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지만 그녀의 격정적인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질투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우스의 방탕함은 헤라와의 신성한 결혼 서약을 무너뜨리는 행위였고 이는 곧 헤라가 상징하는 올림포스 신족의 정통성과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신들의 세계에서 정통성은 곧 권력의 근원이자 유지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헤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올림포스의 근간을 이루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수많은 연인들과 그들의 자식들에게 가혹한 복수를 감행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드러냈죠. 헤라가 보여준 이러한 질투는 어쩌면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권력 유지의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좌에 앉아 권력을 상징하는 지물을 든 헤라의 강렬한 실루엣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올림포스 체제의 수호자로서의 엄숙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들의 세계에서 펼쳐진 헤라의 권력 투쟁은 우리 인간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놀랍도록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왕관을 썼든 쓰지 않았든 왕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했든 혹은 왕의 위에 군림했든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권력의 정점에서 혹은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다음 이야기부터는 신화 속 헤라가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 아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갔던 역사 속 왕비들의 숨겨진 힘과
인간적인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또 어떤 선택으로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첫 번째 인물, 바로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왕제 무축천의 압도적인 야망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헤라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역사 속 왕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인물로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왕제, 바로 무축천의 압도적인 야망을 함께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또 어떤 선택으로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을까요? 왕좌는 언제나 남성의 전유물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제왕의 자리는 오직 남성만이 오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중국 역사 속에는 이 통념을 완전히 뒤엎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보잘것없는 후궁의 자리에서 시작해 마침내 중국 대륙을 호령하는 유일무이한 여왕제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상상조차 어려운 대장정을 펼쳐 보였습니다. 막 궁궐에 발을 들였던 어린 무축천의 모습은 어쩌면 수줍고 여려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야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죠. 무축천은 뛰어난 지략과 비상한 통찰력으로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점차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져나갔습니다. 궁궐은 언제나 권력을 향한 암투가 벌어지는 잔혹한 전쟁터와 같았죠. 그 속에서 무축천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야망이 뒤섞여 그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는 듯한 냉혹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은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나무십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때로는 피바람 부는 숙청으로, 때로는 교묘하고 치밀한 계략으로 그녀는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조차도 권력의 제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잔혹함과 권력욕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식 황후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그녀의 권력을 향한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황제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국정을 운영하며 제국의 모든 실권을 장악해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남성만이 오를 수 있다고 여겨졌던 황제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는 파격적인 선택을 감행합니다. 이는 유구한 중국 역사 2000여 년 동안 오직 그녀만이 이뤄낸 전무후무한 기록이며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용포를 걸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남성 황제보다도 위압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고 대륙의 모든 권세가 그녀의 손안에 쥐어졌죠.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가 곧 법이 되어 대륙을 움직였고 그녀의 통치 아래 장안성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은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통치자로서의 능력 또한 탁월했습니다. 그녀의 치세 동안 당나라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으며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도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축천의 등장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이었고 여성도 능히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녀의 삶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야망과 능력, 그리고 권력의 냉혹한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신화 속 헤라를 잠시 떠올려 볼 시간입니다. 무축천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권력의 정점을 찍었다면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왕비의 신분으로 왕좌를 빼앗은 그야말로 대담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헤라가 올림포스의 질서를 지키려 했듯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제국을 호령했던 예카테리나 2세의 이야기죠. 그녀는 독일의 작은 공국에서 태어나 러시아의 황태자비로 시집온 이방인이었습니다. 낯선 궁정의 화려함 속에서 어린 그녀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그녀를 갉아먹지 않고 오히려 지식과 지혜를 향한 끝없는 갈증으로 변모했죠. 수많은 책을 읽고 철학을 탐구하며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훗날 그녀가 광활한 러시아의 운명을 짊어질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매우 날카롭게 주변을 관찰하며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져나갔죠.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미래를 위한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남편인 표트르 3세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우유부단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신하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중요한 사안마저 경솔하게 처리하고 당시 러시아의 적대국이었던 프로이센에 대한 지나친 호의를 보여 신하들과 백성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좇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깊은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간섭, 황실 내부에서의 무능한 처신은 그를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카테리나는 냉철하고 침착하게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듯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틈새와 결정적인 기회가 명확히 보였을 테죠. 그녀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표트르 3세에 대한 신하들과 군부의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예카테리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군복을 입고 직접 말을 타고 병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위풍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의 병사들은 열광했고 그녀를 향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그녀의 지략과 대담함만으로 남편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러시아 제국의 여제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낱 이방인 공주였던 그녀가 광활한 러시아 대륙의 최고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왕좌를 쟁취한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 군주를 자처하며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법률 개혁을 추진하고 교육과 문화를 장려하며 예술과 학문 발전에 아낌없이 투자했죠. 프랑스의 볼테르와 디드로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러시아를 서유럽 문명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치세 동안 러시아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며 빛나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냉혹한 결단도 존재했죠.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숙청을 단행했고 농노제와 같은 봉건적 잔재는 오히려 더욱 강화하며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드리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성과 야망 그리고 냉혹한 권력의 본질이 어떻게 한 인물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왕비가 이렇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냉혹한 결단을 내렸던 예카테리나 2세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이 지성과 야망 그리고 차가운 이성이 어떻게 한 인물 안에서 극명하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시대를 주도하며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이처럼 권력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기보다 그 거대한 그림자에 휩쓸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의 불꽃 속에서 세우러져간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어린 공주로 태어난 그녀는 14살의 나이에 프랑스 왕실로 시지바 루이 16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찬란한 불빛 아래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거머쥔 듯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밤마다 열리는 화려한 연회와 끊임없이 바뀌는 값비싼 드레스, 그리고 눈부신 보석들은 그녀의 일상을 장식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정치적 고립감과 궁정 내에 도사린 차가운 시선이라는 그림자가 늘 따라붙었죠. 그녀는 프랑스 왕실에 속했지만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왕비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은 굶주림에 지친 민중에게는 거대한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말이 실제로 그녀가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죠. 이미 마리 앙투아네트는 민중의 거대한 불만과 혁명의 상징이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의상과 도박, 그리고 기이한 헤어스타일은 점차 프랑스 민중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곧 왕실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민중의 눈에 그녀는 프랑스의 재정을 탕진하는 사치의 화신이자 외세의 스파이로 비치고 말았죠. 결국 혁명의 거대한 파도는 왕실을 덮쳤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남편 루이 16세와 함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신화 속 헤라의 질투가 신들의 세계에서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그것은 민중의 분노라는 형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 권력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며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여인의 삶을 통해 권력의 다양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중국의 무측천은 스스로 왕좌를 쟁취하여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를 뒤흔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탁월한 지략과 대담함으로 왕좌를 빼앗아 제국을 번성시키며 계몽군주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반면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는 권력의 정점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비극적인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의 옆에 있던 여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운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이자 때로는 시대를 뒤흔들고 때로는 시대에 짓밟히며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존재들의 증언입니다. 신화 속 헤라의 질투가 그러했듯 권력의 본질은 시대와 인물을 초월하여 언제나 그 모습을 달리하며 존재해 왔던 것이죠. 이 세 여인의 삶은 권력 옆에 있던 여성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능동적으로 시대를 창조하고 때로는 시대에 저항하며 인간 욕망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들의 이야기는 비단 먼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의 주변 혹은 그 중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써 내려가는 수많은 왕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권력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합니다. 과연 권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권력의 옆자리에 앉았던 이들은 과연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밤 그 질문을 마음에 남긴 채 조용히 잠에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밤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